안녕하세요. 공시죽죽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9월 1일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특집으로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리츠와 관련해서 상장 공모 청약이 있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설명서에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던 도중에 방송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해져서 이게 공시하면 실제 제가 클릭하면서 보려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해야 되는데 원활치 못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별도의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의 뜻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우리말로 풀었으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란 뜻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죠. 투자자들이, 여러 주주들이 자본을, 돈을 믿고 맡기면 그걸 통해서 리츠라는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다시 배당을 하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부릅니다. 리츠에는 크게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리츠가 직접 건물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직접 리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지분을 리츠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에 한 달이 건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간접 리츠라고 부릅니다. 오늘 리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KB 스타 리츠라는 회사가 다음 주에 상장에 앞서서 다음 주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하는 리츠의 경우에는 상장 공모를 하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투자 설명서라는 것은 상장회사가 공모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식 또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증권신고서입니다. 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보고 내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효력 발생이 생기고요. 그래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생기면 바로 이 투자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투자 설명서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왼쪽에 문서 목차가 있죠. 근데 이 문서 목차가 일반 상장 예정 기업들의 문서 목차와는 투자 설명서의 문서 목차와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목차의 순서, 용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상장 기업들의 증권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보시는 데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리츠 회사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목차와 내용, 이게 한 200~300페이지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면 될지를 말씀드리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략 쭉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끝에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첫 화면에 보면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 매우 높은 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 아니야? 이 주식을 산다면 굉장히 위험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리츠는 일반 기업과는 하는 일이라든지 특성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게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파생상품, 선물, 옵션처럼 진짜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고 보통 이 리츠는 우리가 배당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츠의 목적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고 거기서 임대 수익 또는 매각 수익을 얻어서 다시 그 이익의 90%를
최소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배당주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을 살 때 배당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투자 성향은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리츠는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등이 높은 이유는 제가 추측한 데는 일반 기업과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사뭇 다르고 거기에 따라 특징,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또 다른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 위험 등급을 1등급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차를 열어둔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클릭해 나가면서 어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볼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이 KB 스타리츠 정식 이름은 기업 공시창에서는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KB 스타 위탁 관리, KB 스타까지만 치면 대충 나옵니다. 뒤에 연관해서 KB 스타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를 치면 메뉴에 있는 투자 설명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권 신고서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따라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설명서를 지금 보고 계시고 첫 화면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이 정식 명칭 본명이 KB스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1부 2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거는 필수적으로 보시지는 않아도 돼요. 다만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데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소위 부투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운영의 과정에서 일부 사항들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리츠는 일단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한 이후에 그렇게 쌓여진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 운용을 해서 얻은 이익,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당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츠는 법인세를 사실상 내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90% 이상을 배당을 하고 그렇게 하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리츠의 존재 이유이고요. 조금만 더 딱딱하지만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가 소위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자기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시면 KB 스타 리츠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리츠들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위탁관리라는 것은 이 리츠가 어떤 것을 위탁해서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이 리츠는 그대로 있고 이 리츠가 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을 선별하고 관리하고 어떤 재산을 보관하고 여러 각종 사무, 법률적인 세금 계산 이런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무들을 오로지 본인들이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는 그런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간판만 있고, 사실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라는 것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고 나머지 사무들을 다 맡겨요. 그런 겁니다. 즉 본인이 하는 일이 없이 다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별 비교를 보면 왼쪽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쭉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회사형 보면 명목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회사라는 뜻이고 상근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퇴근하는 업무를 보는 상근 직원, 임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직원이 없어요. 사실상 상근 직원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면 상근 직원이 있고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상근 직원이 없어요. 뭐냐면은 모든 사무들을 다른 데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란 거예요. 그냥 간판만 걸고 상근하는 임원 직원이 없다. 그래서 사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리츠가 상장 공모를 할 때 왜 일반 기업들이 상장 공모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상장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면 우리사주조합 우선 청약이 있죠. 임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게 먼저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다만 이 리츠는 보시다시피 상근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사주조합도 없어요. 그래서 리츠는 우리사주조합 우선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뭐 껍데기 회사를 자꾸 상장을 시킨다고 하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위탁을 맡기면서 아웃소싱을 주면서 이걸 뭘 믿고 어떻게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해도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다른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2부에 가시면 여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 KB스타 리츠는 껍데기 회사예요. 이 회사는 간판만 내걸고 이 안에 아웃소싱을 주는데 먼저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주로 부동산 이런 개발이나 취득 이런 자산 관리를 KB 자산운용에게 위탁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줘요. KB 자산운용에게. 그 다음에 자산의 보관 주로 이게 특히 이제 증권, 그러니까 재간접 리츠의 경우에는 중간에 펀드의 증권, 펀드의 수익증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관 관리 이런 것들을 NH투자증권에게 또 맡깁니다. 아웃소싱을 줘요. 그 다음에 리츠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발행 주식 명의 개서, 주식 발행 뭐 계산, 특히 뭐 세금 납부 이런 것까지 나중에 해산 청산할 때까지 이러한 사무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영 관리죠.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냐? 이러한 일반 사무는 국민은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KB자산운용에게 맡기고 보관은 NH투자증권에게 맡기고 일반 사무는 국민은행에게 맡깁니다. 물론 이거는 공짜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보면요. 집합투자업자의 위탁 보수 보면 이제 자산 관리를 어디 KB자산운용에 맡긴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KB자산운용에 대신 뭐 이런 수수료를 줍니다. 매입 수수료 그리고 운용할 때 기본 수수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면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면 성과 수수료 주고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매각할 때도 매각 수수료 이런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자산을 보관하는 곳이 NH투자증권이라고 했죠. 여기에도 이러한 수수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 사무는 국민은행에게 맡긴다 그랬죠. 국민은행에게 맡길 때 또 이러한 수수료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간판만 내걸고 자산 관리나 보관 일반 사무를 다 맡기는 것이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마주치고 있는 리츠들은 대부분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리츠, 뭐 피투자 집합기구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리츠라는 것은 영어 같죠? 자리츠가 아니고 우리가 모자, 아들 자자 써서 모리츠가 있고 자리츠가 있습니다. 모리츠, 엄마 리츠가 바로 위에 있는 KB스타 리츠고 이 KB스타 리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아들 리츠, 자리츠가 바로 있습니다. 이 자리츠가 바로 KB스타 갤럭시 타워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라는 겁니다. 이 자리츠도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위탁을 맡기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맡깁니다. 누구한테? 자산관리 회사 이런 게 똑같아요. KB자산운용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수수료를 주고. 그 다음에 P투자 집합기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KB스타가 뒤에서 설명했지만 KB스타 리츠가 두 가지의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 리츠, 자리츠를 통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펀드의 수익증권 펀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펀드를 뜻하는 겁니다. 이 P투자 집합기구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펀드, 그 펀드 역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LB자산운용이라는 것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고 뭐 농협은행, KB증권 등에게 맡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리츠의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형태, 본인은 간판이 있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는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관리나 뭐 이런 것들 다 맡기는 그런 것들이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 리츠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인 형태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들어갑니다. 리츠의 투자 설명서 이 많은 목차와 내용에서 꼭 봐야 될 두 가지가 뭘까요? 꼭 봐야 될 두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면 첫 번째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비즈니스워치에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비즈니스워치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그래서 얘들이 돈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나에게 배당을 얼마 해줄 건지, 나에게 이익을 얼마 올려줄 건지를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리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리츠가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 건 알지만 대체 얘들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지, 뭐 제주도에 땅을 투자하는 건지, 저기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그러한 임대 수익이나 매각 수익으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를 배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리츠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리츠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두 번째,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배당을 해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리츠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제2부에 보시면 투자 대상이 나옵니다. 8. 여기를 딱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봤던 위탁관리 회사니까 자산관리나 보관, 사무수탁을 다 여기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90, 노란색 90이 여기에 왼쪽에 투자되어 있고 10이 여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왼쪽 90%가 투자되고 있는 이 건물은 여기 보시면 노스 갤럭시 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벨기에 현지 SPC를 통해서 아까 자리츠, 아들리츠, 스타 갤럭시 타워 리츠를 통해서 KB스타 리츠로 모리츠, 엄마 리츠로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자산의 10%가 투자되어 있는 것은 맨 밑에 보면 영국 런던에 있는, 이것도 나중에 볼 텐데요. 삼성 유럽 HQ, HQ는 헤드쿼터, 본사, 본부란 뜻이죠. 삼성 유럽 본사의 건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영국 현지 SPC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다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펀드를 통해서 KB스타 리츠로 옵니다. 즉 KB스타 리츠는 국내의 부동산, 무슨 강남 아파트 이런 걸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고 해외, 그것도 유럽, 정확히는 벨기에 브뤼셀, 그리고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SPC나 이런 거 복잡하게 끼느냐? 이거는 사실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여러 가지 현지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같은 그대로 2-8 항목에서 투자 구조 상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이런 SPC를 세우고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좀 복잡한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리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해외 부동산일 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럴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KB스타가 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건물,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 두 가지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자산 요약인데요. 바로 아까 그림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투자 대상 자리츠, 아들리츠가 이 노스 갤럭시 타워 벨기에 브뤼셀에 있고 36,000평짜리 건물이에요. 건물, 땅이 하는 건물, 임대율 100%. 임대율이 항상 여기에 다 이제 빈 방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임대 형태 이렇게 돼 있고, 임대 형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KB스타 리츠가 펀드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 유럽 HQ 헤드쿼터, 삼성 유럽 본사의 건물이 있어요. 2,800평. 역시 이것도 임대율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츠를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
자,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어때 수도가 고장 났어. 또는 무슨 도배 벽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돼? 임차인? 아니면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지적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전세나 월세 살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집주인하고 얘기하다가 귀찮으면 제가 뭐 한 1, 20만 원짜리는 제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다만 이건 상업 부동산이죠. 개인의 어떤 개인 부동산이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 형태가 중요한데 이게 곧 리츠의 어떤 수익률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 한번 요거를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NN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렛이라고 읽는데 더블 렛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FRI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대략 설명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먼저 볼게요. NN은 넷 리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는 더블 넷 리스라고 해요. 더블 넷 리스. 재세금과금이나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요거 좀 이따 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다음 FRI 풀 리페어링 앤드 인슈어링 리스. 그러니까 풀 리페어링 전체적인 어떤 전체 수리, 유지 보수, 그리고 인슈어링, 보험까지도 모든 비용을 임차인, 즉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NNN과 유사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NNN은 뭐냐면은 이게 NN이 더블렛이라고 했죠. NNN은 트리플렛 리스라고 합니다. 요 차이가 뭔지를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리스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쓰이는 용어인데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로스 리스라고 있습니다. 그로스라는 것이 어떤 모두 총 합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두 다 심플하게 임대료 외에 모든 것 세금 주로 이제 재산세, 세금 그리고 보험, 유지보수까지 도배장판 뭐 이런까지 전부 다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입자는 임대료만 내면 돼요. 세입자에게 되게 유리한 계약이죠. 이런 거는 보통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는 세입자가 갑이죠. 세입자가 쥐고 있죠. 열세를. 그래서 건물주가 다 부담합니다. 임대료만 내고 세입자가 내고 나머지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이게 그로스 리스라고 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근데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진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몰라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리츠를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리츠를 보고 있습니다. 리츠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이걸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는 리츠의 주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현재는 건물주 입장에서 언제 건물주가 되어 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그래서 행복하게 잠시나마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건물주 입장에서 이 그로스 리스라는 계약을 맺으면 좋을까요? 안 좋죠. 임대료는 받는데 점점 더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도 내야 되고 뭔가 자꾸 유지보수할 때마다 돈 달래. 세입자가 돈 달래. 건물주인 저희 입장에서 안 좋아요. 저희는 건물주입니다. 지금 리츠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라고 생각해야 돼요. 건물주 입장에서 이거 안 좋아요. 그 다음 넷 리스라고 있어요. 넷 리스. 넷이라는 것은 뭐뭐를 제외한 뭐 이런 뜻이죠. 어떤 것을 제외하고는 건물주가 낸다. 이런 뜻입니다. 넷 리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싱글 넷 리스가 있고, 더블 넷 리스가 있어요. NN, 아까 봤죠. 그 다음에 트리플 넷 리스가 있어요. NNN. 이것도 아까 나왔던 용어죠. 하나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이 넷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금, 보험, 유지보수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제외하고, 또는 세금과 보험 제외하고, 그러니까 세금 제외하고, 이게 싱글 넷. 세금과 보험 제외하고, 더블 넷. 유지보수까지 셋 다 제외하고 트리플렛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입자는 싱글렛 리스는 임대료에다가 세금까지 내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세입자.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 가지는 내가 안 내는구나. 이런 거죠. 싱글렛. 두 번째, 더블렛은 세입자가 임대료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보험까지 내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내가 안 내는구나. 더블렛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트리플렛은 세입자가 임대료도 내고 세금, 보험, 유지보수 다 내요. 그러니까 셋 다 제외. 나한테는 넷 제외. 그러니까 트리플렛 리스. 이거는 건물주에게 절대 유리하다. 그로스 리스와 트리플렛 리스가 극과 극에 있는 것이죠.
그로스 리스는 건물주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고 트리플렛 리스는 건물주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극과 극에 있는 것이죠. 이런 계약이 성사가 가능하냐고요?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KB 스타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갤럭시 노스 갤럭시 타워라는 것은 더블렛 리스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KB 스타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삼성 유럽 헤드쿼터 건물은 무려 삼성인데 트리플렛 리스와 가깝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사실 트리플렛 리스의 계약은 주로 어떤 때 나오냐 하면은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원래 건물이 있다가 그 건물을 팔고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건물을 팔고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세일즈 앤 리스백,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자,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건물주예요. 자, 건물주의 시각에서 어떤 것이 좋느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그 다음 이거 더블렛 NN 괜찮아. NNN 트리플렛 리스 굿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물주니까. 요렇게 돼야만 리츠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리츠가 다른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임대료는 받고 그 임대료에서 얼마가 우리가 수익을 얻으니까 이걸로 배당하면 되겠다. 계산이 딱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그로스 리스라든지 싱글렛 리스라고 하면은 임대료는 받았는데 다시 토해내야 되는 비용이 막 생기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츠 입장에서는, 즉,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토해내야 되는 비용이 생긴다는 얘기는 임대료 받은 걸로 그대로 배당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공시 화면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의미가 보이시죠? 더블렛, 그리고 FRI지만 실질적으로 트리플 넷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요 의미는 요런 의미다. 임대인, 건물주, KB 스타리츠, 즉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일단 요 내용을 알아야만 리츠를 투자할 때, 리츠라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고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리츠를 할 때는 요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투자 자산 감정평가 금액 및 매입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짧게 볼게요. 지금 KB 스타리츠 쪽으로 편입된 게 최근이에요, 다. 그러니까 KB 스타리츠가 올해 2월에 만들어졌고 그동안에 있다가 이제 7월 달에 한번 펀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3호로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 편입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왼쪽에 캡 레이트라고 보이시나요? 캡 레이트. 이거 이제 캡 레이트는 사실 진짜 건물주는 다 아시는 개념인데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캡 레이트. 이게 이제, 캡 레이트가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라고, 그래서 캐피탈리제이션, 그러니까 자본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말이 어렵나요? 자본 환원율.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수익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다? 기대 수익률. 예,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캡 레이트, 기대 수익률. 그래서 이 노스 갤럭시 타워라는 건물에 투자했을 때 내가 임대료 빼고 각종 비용 빼고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4.64% 정도다. 그 다음에 삼성 유럽 헤드쿼터라는 건물에 투자했을 때 임대료 빼고 뭐 비용 빼고 하니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5.7%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더 높을까요? 삼성 이 두 번째 줄이 왜 더 높을까요? 그건 아까 이거와 연관이 있겠죠. 더블렛이냐 트리플렛이냐와 연관이 있겠죠. 물론 해당 부지의 어떤 입지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두 번째 이 삼성유럽 헤드쿼터 건물은 FRI라고 쓰고 트리플렛과 유사한, 그러니까 건물주가 더 부담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받고 추가로 나가는 비용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물론 이거는 딱 그런 임대차 계약으로만 변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지의 입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또 조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자, 봤습니다. 우리가 임대 형태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중요한 이유, 또한 캡 레이트라는 개념까지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앞으로 리츠를 보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KB스타 리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불과 한두 달 전에 7월 5일에 3호로 이제 유상증자, 이거는 이제 보통 프리 IPO라고 하죠. 상장 전에 프리 IPO로 3,400원을 모집했어요. 모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리츠, 아들 리츠, 그러니까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노스 갤럭시 타워에 투자한 이 아들 리츠의 지분을 샀어요. 100%.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비용으로 이 삼성 유럽 헤드쿼터에 투자한 이 펀드죠. 펀드 지분도 또 샀어요. 요걸 일단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추석 이후에 공모 청약하는 그 공모를 통해서 총 공모 총액이 1,500억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똑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자, 아들 리츠의 지분에 투자해요. 여전히 지분은 100%인데 추가로 더 자금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그 부동산 펀드에 또 자금을 좀 넣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KB스타 리츠는 먼저 상장전에 프리 IPO로 3호로 3,400억, 그리고 이번에 공모로, 상장 공모로 1,500억 해서 전체적으로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게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여기 노란색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 그 자산이죠. 아들 리츠에 투자한 거, 그리고 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아주 약간의 예비비나 부대 비용들 요렇게 있는 거예요. 리츠를 볼 때는 사실 그 리츠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우리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건물주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건물주는 건물주인데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합시다.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억은 내 돈으로 사고 3억은 은행 돈을 빌렸어요. 금리가 올라요, 지금. 근데 이게 변동금리라고 치면 금리 부담이 굉장히 세죠, 그죠? 그러면 내야 될 비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비용이 늘다 보면은 생활비 쓸 걸 좀 줄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츠가 어떤 건물에 투자했는데 그 건물에 투자한 자금을 보니까 자기 자본은 거의 없고, 자기 자본 아니면 절반, 나머지는 대출이다 라고 하면,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비중이 많은, 즉 차입금 비중이 많은 리츠라면 사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줄 배당 가능이익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집을 샀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생활비 줄여야 되듯이, 리츠도 대출을 많이, 차익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배당 가능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보시면 KB스타 리츠는 이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증자를 두 번 하는 거죠. 3호로 한 번 했고 프리 IPO로, 이번에 상장 공모 때도 증자, 상장 공모 자체가 증자죠. 5천억 갖고 그 5천억으로 이렇게 하고 부대면, 그래서 보면은 그전에 브릿지 대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순수 자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출, 그러니까 금리 부담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자산 항목에서 보면은 그런 차입 부담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참고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리츠들이 많습니다. 차입금을 잘 보셔야 돼요. 리츠는 차입금이 리츠가 많으면은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 이제 투자 대상의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기초자산, 그래서 KB스타 리츠가 두 가지 건물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고 했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건물,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건물이 진짜 돈이 되는 건물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게 필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우리가 리츠 투자 설명서를 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항목이에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투자 대상이 진짜 괜찮은 건지 다시 우리 건물주의 시각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돈 많은 건물주예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건물들 어디에 투자할까 보다가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 건물이. 자, 이 건물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건물이에요. 보시면 건물이 크게 두 채가 있죠. 같은 세트예요. 27층짜리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그만하게 5층짜리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요렇게. 이게 세트예요. 건물 세 개가. 약간 강남에 있는 삼성 본사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죠? 삼성 건물처럼. 어쨌든 이 건물이 바로
캐비스타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노스 갤럭시 타워입니다. 자, 이 건물은 어떠냐 하면은 아까 봤던 36,000평이고 오피스 27층 2개 동에다가 5층짜리 1개 동이 있고요. 2004년에 지었는데 2019년에 수리를 대대적으로 했죠. 그리고 임대 형태는 아까 봤던 NN 더블렛이고 임차인은 누구냐? 세입자가 누구냐? 벨기에 건물관리청, 벨기에 정부 기관이에요. 벨기에 건물관리청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그 전에 보시면 이게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벨기에의 수도가 브뤼셀이죠. 브뤼셀 내에서도 CBD라고 해서 CBD는 이제 업무 중심지구죠. 업무 중심지구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CBD에 있고 CBD에 지금 보시면 요것도 키워볼게요. 브뤼셀이에요. 전체 이게 큰 원이 이게 브뤼셀이고 그 안에 업무 중심지구 어떻게 보면 딱 봐도 알겠죠. 우리로 따지면 한 용산, 광화문 요 정도 되겠죠. 중심지구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브뤼셀 여기에. 그리고 보면 각국의 대사관이나 뭐 여러 가지 호텔 컨벤션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입지는 우리로 따지면 용산이나 강화문 정도에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더 보면은 여기 뭐 이런 거가 친절하게 써놨네요. 저는 브뤼셀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노스 갤럭시 타워가 있고 여기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관광 자원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또 친절하게 또 항공사진도 써놨어요. 여기가 노스 갤럭시 타워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벨기에 행정부처나 뭐 이런 것들이 교통관리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 부처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 아마 여기는 이게 뭘까요? 철도 뭐 전철 이런 걸까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중심가입니다. 중심가. 굉장히 최중심가고 그래서 임차인이 아까 벨기에 정부 부처, 벨기에 연방유산화 건물관리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체 100, 그 사무실 100으로 보면 99.65% 전체 대부분을 거기서 쓰고요. 나머지 0.3%는 뭐냐 하면은 밥 먹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레스토랑 이런 데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 비율이 전체 100%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임차인 누구냐? 뒤에 나옵니다. 실사용 임차인은 누구냐? 건물관리청이라는 부처가 계약을 하고 실제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벨기에 중앙정부의 세무 및 재무를 총괄하는 Federal Public Service Finance라는 정부 부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무 재무를 관장하니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합친 개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합친 개념의 중앙정부 부처가 여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8,500명 정도가 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2031년까지 장기로 맺어져 있어요. 물론 연장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장기를 임대료 상승 조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이런 인덱스에 연동해서 변경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헬스 인덱스 뒤에 친절하게 나오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주류, 담배, 유류비 이런 걸 제외한 벨기에 대표 물가지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임대료가 지금 얼마를 받는데 이 임대료가 벨기에의 어떤 물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료 같이 올린다. 이것 역시도 자 우리는 건물주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유리한 계약인 거죠. 자 그런 계약이고 이제 NN이라는 글자는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더블렛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요런 것들 하나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두 번째 자산이 이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은 좀 낮죠. 낮아요. 3층짜리 건물이에요. 되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삼성 유럽 헤드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에요. 2,800평이고 3층짜리 규모이고 2004년에 지었고 역시 2019년에 대규모 수리 리모델링을 했어요. 임차인 즉 세입자가 누구냐? 삼성전자 UK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영국 법인인데 실제 삼성전자는 영국 법인이 곧 유럽 총괄 본사 즉 헤드쿼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영국 법인 겸 유럽 총괄 본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건물 되게 예쁘네요. 임대 형태 FRI 트리플렛 리스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예, 그런 것이고 역시 이것도 어디에 입지해 있냐 하면은
보면 영국이 이렇게 있고 런던이 있고 약간 런던 외곽이에요. 여기가 런던 외곽. 자, 이 삼성 유럽 총괄 본사 영국 법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가 영국이고 런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대상자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런던의 중심은 이쪽입니다. 센트럴 런던이에요. 있죠. 런던에서는 조금 외곽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히드로 공항, 영국의 관문 히드로 공항에 차량으로 15분 거리고 또 한인타운 뉴몰든이라고 있어요. 한인타운에 또 이렇게 이 근처에 현대차, LG전자가 다 이렇게 있네요. 뉴몰든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사실 요 정도에 예전에 한번 살았었어요. 예, 뉴몰도 많이 갔는데 어쨌든 여기 요렇게 있어요. 이 건물은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 지금 보시면 2039년까지 계약이 맺어져 있죠. 물론 중간에 세부적으로는 중간에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뭐 요런 세부적인 계약들이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유럽 본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 또는 여기보다 더 좋은 진짜 더 좋은 건물을 찾았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랬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먼저 파기하면 또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이 100%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에는 삼성전자 유럽 본사만 딱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인 거죠. 예,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중도 해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자, KB 스타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건물이 두 가지죠. 아까 지금 봤던 벨기에 브뤼셀 그리고 영국 런던. 이거는 계속 이제 가지고 가는데 요거는 중간에 한 2024년 정도에 매각을 할 계획이 좀 있어요. 그게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수익금은 이제 배당을 하고 매각하고 난 뒤에 원금은 다시 다른 데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 매각 차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리츠로 볼 때 첫 번째 핵심, 그러니까 이 리츠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을 지금 봤죠. 자, 여러분들이 건물주나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요 근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리츠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한다는 점, KB스타 리츠를 통해서 보지만 한다는 점. 자, 그럼 두 번째, 투자 설명서에 봐야 될 두 번째 항목 뭐냐? 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배당을 해줄 건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이건 어디서 보냐 하면은 자, 역시 제2부에서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이익 배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리츠는 일반 기업들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 기업들이 1년이 회계 연도잖아요. 그런데 리츠는 반년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회계 연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타리츠는, KB 스타리츠는 2월부터 7월까지가 한 번 회계 연도가 돌고 8월부터 1월까지가 또 돕니다. 그래서 끝날 때마다 이제 배당 기준일 7월 31일, 1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이 7월 31일, 1월 30일. 그래서 7월 30일 회계년 끝나면 좀 이따가 주총을 하고 주총 그 다음 달에 배당금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계연도가 6개월 뒤에서 한번 끝나면 주총 또 하고 배당금을 주고 이런 구조예요. 다른 리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는 다를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까지가 회계연도다. 그러면 주총하고 배당금 주고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리츠는 회계연도가 2사이클 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고요. 다만 이제 KB 리츠가 올해 2월에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돌아오는 회계 연도는 좀 길어요. 이게 7개월 정도 되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상 배당금과 예상 배당 수익률. 대충 보면 배당 수익률 한 7%. 와우. 7%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 숫자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점 첫 번째. 7%의 기준이 있으면 뭐에 7%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100이 뭐냐? 한마디로 100이 뭐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공모가입니다. 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이에요. 뒤에서 한번 설명할 텐데 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 5,000원에 7%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대략 5,000원이 7%니까 얼마입니까? 한 7.4%가 370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면 1, 2천원 아까 회계 연도가 두 사이클 돈다고 했는데, 1년에. 그러면은 뭐야? 자, 한 번 6개월 만에 7% 주고 또 다른 6개월 만에 7% 주면, 우와, 1년에 배당 수익률이 14%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왜 저는 여전히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환산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년치가 아니고 1년 동안에 이게 이 정도를 준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자, 회계연도 자, 8월부터 1월까지 반년이면은 7.59를 반년 동안 주는 것이 아니고 깎아서 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연환산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온전히 회계연도 하나를 돈다 그러면 자, 1년을 돈다 그러면 자, 2024년 2월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요 두 칸이 사실 1년이죠. 그죠? 이 1년 동안 그러면 14%, 15%의 배당금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7.5% 이 정도의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액면가 기준으로 액면가 5,000원에 7.5니까 한 380원 요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를 배당을 해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 어디까지나 예상 배당률입니다. 조건이 여기 써 있죠. 당사가 KB스타 리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못 줘요. 예를 들어 건물이 뭐 무너졌다, 폭파됐다, 사고됐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무슨 어떤 변수가 생겼다, 세입자가 나가려고 한다 등등 이러면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연평균으로 한 7.45%, 대신 이 숫자는 액면가 5,000원에 7.45%를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률이 많은지 적은지는 역시 그러면 다른 리츠와 비교해서 어때? 제가 그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리츠에 똑같이 이 항목을 보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그래서 리츠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츠의 투자 설명서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며 그 부동산이 돈이 되는 부동산인가를 건물주 입장에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건물에 투자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투자 대상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리츠를 볼 때 이것만큼은 꼭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를 더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장 기업의 투자 설명서를 볼 때는 위험 요소, 투자 위험 요소 많이 보라 그러죠. 이것도 역시 있어요. 집합기업의 투자 위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훑어볼게요. 목차를 좀 지어보면 아까 봤던 예상 배당 수익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쓰이냐 하면은 외국 납부세액 미환급시 예상 배당 수익률이 조금 줄어요. 아까 7자였는데 6자로 들어가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법 체계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츠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환율 변동이라든지 환해지, 이게 외국 부동산 투자하고 있으니까 정치 법률적인 위험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아까 얘기했죠. 그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재산보험에 또 가입해야 된다든지 재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 또 계약 불이행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부동산 계약이니까 나올 수 있죠. 그래 건물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투자 설명서에 나오는 투자 위험과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딱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KB스타 리츠와 같은 리츠들은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들은 수요처를 거쳐서 상장 공모를 해서 상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장할 때 이제 공모주가 되죠. 공모주에 투자할 때 이 공모주가 약간 일반 공모주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일반 공모주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모가를 정할 때 희망 공모가를 비교 대상 회사를 정해서 희망 공모가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해서 확정가를 정하죠. 희망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인기가 많으면 인기가 없으면 하단 또는 하단 그 밑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소카처럼요. 근데 리츠는 공모주가 5,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5,000원이다. 그래서 아까 배당 수익률도 이 5,000원을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주느냐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리츠도 수요 예측은 합니다. KB스타 리츠도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을 해요. 그러면 수요 예측에서 뭘 보면 되느냐? 딴 걸 볼 필요 없고 수요 예측 경쟁률 또는 기관의 의무 보유 하각 비율, 특히 경쟁률. 그러니까 이 리츠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엿볼 수 있는 숫자. 물론 이 수요 예측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리츠의 공모 가격은 5,000원입니다만 기관들의 어떤 관심 척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는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주 배정을 할 때 일반 공모주는 균등 반, 비례 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리츠는 그렇지 않아요. 비례 100%예요. 왜 리츠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공모주는 다 균등 50%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균등 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증권 인수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요. 리츠는 증권 인수 업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입니다. 리츠나 선박투자 회사들은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리츠는 비례 배정으로만 보통 100%를 합니다. 다만 간혹가다 리츠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좀 여러 일반 투자자들과 좀 만나고 싶어 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균등 배정을 넣을 수는 있어요. 자율적으로 넣겠다는데 그건 말리지는 않아요. 그런 리츠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무슨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인가가 뭐 균등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례 배정. 그래서 지금 오늘 예시로 들고 있는 KB스타 리츠는 보면 비례 배정 100%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증거금률은 똑같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은 아까 리츠는 상근지근이 없다 그랬죠. 다 위탁을 해서 아웃소싱을 한다. 그러니까 상근지근이 없이는 당연히 우리사주 우선 배정이 없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사주 우선 배정으로 20%가 안 빠지니까 그만큼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체 공모주가 더 많이 배정되는. 그래서 리츠는 통상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게 일반 공모주는 한 25%잖아요. 그런데 리츠는 한 35%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 시초가는 똑같이 예전에는 좀 달랐는데 지금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90에서 플러스 100, 그러니까 200까지 공모가를 기준으로 90에서 200 사이에서 이제 상장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리츠는 배당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하는지 뻔히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리츠는 상장 초반에 따상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1년에 2번씩 배당을 받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렇게 봤던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 독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추석 특집, 우리도 한번 건물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라는 뜻에서 KB스타 리츠가 이제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의 투자 설명서 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마치겠습니다.